우리가 이제 계속 이제 시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 고전 시가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이런 시와 시가는 형식적인 측면을 꼭 알고 있어야 돼. 형식적 측면. 우리가 시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내용적 측면이라고 한다면 그는 시의 어떤 감정, 정서, 서정 측면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화자의 심리 또는 화자의 상황 이런 것들을 찾아주면 되는 거거든. 읽어주면 되는 건데 형식적인 측면은 우리한테 배경 지식이 된단 말이야. 배경 지식이 되고 개념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배경 지식과 개념을 좀 담고 있어야 되고 항상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형식이 먼저예요. 형식. 형식이 먼저고 그 형식적인 측면은 어떤 감정을 우리가 표현을 하기 위해서 시라고 하는 또는 글이라고 하는 이런 형식을 통해서 표현을 하는 거. 그것을 우리가 이제 운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감정은 소리로 표현을 하고 있어. 또는 요런 기호로 표현을 해봐. 그러면은 음악이 되는 거고 이 감정을 색이라던가 선으로 표현하면 미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식에 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시가 된다 또는 미술이 된다 뭐 음악이 된다 이렇게 갈라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형식을 먼저 좀 정리를 해 주셔야 그리고 그 안에서 표현된 내용들을 정리를 하는 거. 그래서 형식 정리하는 거는 그 고전이기 때문에 갈래상의 특징 혹은 그 갈래의 흐름 이런 것들을 배경 지식화해야 된다라는 얘기. 오케이? 그래서 오른쪽에 고전 문학사라고 해서 우리가 고전이 문학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이 얘기부터 한번 쭉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냥 쭉 듣기만 하면 돼요. 자, 문학이 처음부터 우리가 문학으로 시작을 된 건 아닌 것 같고, 자, 여기가 점점점점점점 그리고 흐리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에는 이제 시기에 대해서 혹은 시대에 대해서 표현을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흐름을 가져갈 거고, 시간적 흐름이고, 그러면은 처음에 우리 발생한 문학에 대해서 우리는 고대 시대, 고대 문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고대 문학. 고대 문학은 우리 시기로 보면은 뭐 고조선 또는 삼국시대 여기까지에 해당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물론 뭐 삼국시대에서 딱 끝나지는 않아요. 걸치면서 전달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점점점점 표현을 했던 거고. 자, 처음에 그럼 우리가 문학이 어떻게 발생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처음에는 원시 종합예술로 나타나요. 종합의 방점을 찍으면 좋지. 종합예술. 종합예술이라는 측면이 그냥 종합적으로 이 안에서 음악도 노래도 하고 글도 짓고 노래도 부르고 뭐 춤도 추고 이렇게 다 뒤섞여 있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글로 썼던 부분을 분화시켜서 문학으로 독립적으로 그 감정을 노래하게 된 거고요. 이 문학에는 이야기와 서정이라고 하는 감정과 혹은 서사라고 하는 이야기와 연극이라고 하는 극으로 조금 더 상세하게 분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대 시대에는 뭐 서정, 서사, 극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지. 그래서 처음 이 원시 종합 예술에서 고대 문학으로 분화가 됐던 이 시점에 나오는 작품들이 공무도화가와 또는 황조가 그리고 구지가 정읍사의 주요 작품들이 있습니다. 뭐 그 외에는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이 정도만 보면 돼요.
그러면 자, 이런 작품들의 특징, 그래서 고대 문학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길진 않아요. 여기다가 오른쪽에다 특징 적을게요. 특징. 짧은 글이고요. 짧은 글. 뭐 토막 2줄 혹은 4줄 이 정도. 근데 이 작품들은 그냥 작품으로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배경 설화다 같이 함께 같이 존재한다라는 거. 뭐 공무도화가의 백수광보의 설화, 황조가의 유리왕의 설화, 구지가의 난생설화, 혹은 정읍사의 백제부부의 설화. 자, 그리고 당시에는 고조선과 삼국시기에는 당시에는 기록할 수단이 없어요. 기록 수단이 없다 보니까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다가 나중에 한자가 유입돼서 한자로 번역이 됩니다. 한역되는 측면이 있어요. 한자로 번역됩니다. 그러다 보니 정확한 측면을 알 수 없어. 왜? 한글의 흐름과 한자의 흐름은 전혀 다르고 소리도 다르고 그래서 이 구전되었던 정확한 모습은 알 수 있지 못하다. 한역되었다라는 특징, 이게 특징이죠. 자, 당시는 여러 가지 집단의 노래와 그리고 개인의 노래가 공존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얘기들이 각각의 작품, 요 지금 예시로 든 4작품의 특징을 보면 공무도 화가라고 하는 거는 최초의 서정시라는 의의가 있습니다. 최초의 서정, 감정을 노랬다.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세요 라고 하면 아우 슬퍼 라고 하는 거. 자, 황조가도 최초의 서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최초, 우리가 최고라고 다시 쓸게요. 최고라고 다시 쓸게요. 이 최고는 오래되었다. 아주 오래되었다. 제일 먼저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황조가도 최초의 서정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개인 서정이라고 하는 내용이 붙어야 돼요. 왜냐하면 공무도화가의 이 공무도화가는 고조선 시대라고 보통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황조가 고구려의 황조가죠. 유리왕의 황조. 그러다 보니까 최초의 서정은 그러면 어떤 개인의 노래인지는 공무도화가 같은 경우는 잘 몰라요. 근데 서정시긴 해. 서정의 노래긴 해. 그래서 최고라는 노래 이름을 붙여준 거고 황조가는 누가 지었는지 알아. 그래서 최고라는 이름을 붙여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구지가는 노동요예요. 집단의 노래예요. 혹은 주술적 노래예요. 노동요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개인의 서정이 아니죠. 집단적 노래, 주술적 노래, 노동적 노래. 집단가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정읍사도 최고가 붙어요. 최고의 우리 한글로 기록된 가장 오래된 노래. 자, 한글로 기록되었다라는 의미는 이 정읍사가 물론 한글은 언제 만들어지냐면 조선시대 만들어지죠. 근데 그 조선시대 기록 중에서 다른 공무도화가, 황조가, 구지가 이런 것들은 한자로 기록된 기록이 먼저인데 정읍사는 한자로 기록된 것보다 한글 기록으로서 가장 앞선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정읍사는 백제의 노래고요. 그러니까 한글로 기록된 것 중에 정읍사는 가장 오래되었구나. 그러니까, 기록된 책은 조선시대 책이긴 해요. 쌤, 조선시대 책이긴 그 공무도화가랑 황조가요. 음. 둘 다 최고예요? 앞에서 최고가 붙는데 의미가 달라. 뒤에 맞네. 앞에 최고라는 의미가 이거는 서정으로서의 최고, 황조가는 개인 서정으로서의 최고. 그 차이가 있어요. 잠시만. 다시 시작합시다. 자, 여기서 질문이 둘 다 최고라는 단어가 붙어서 그런 거지? 그렇지, 다미나? 네. 근데 최고의 그 어디에 포인트를 잡느냐면은
공무더가는 그냥 서정시의 최고예요. 제일 오래됐어요. 근데 황조가는 개인 서정, 개인적 이야기 중에서는 제일 오래됐다. 그럼 또 비교해보고 싶네. 누가 더 오래됐나? 그럼 공무더가가 제일 오래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오케이. 자, 이렇게 시작했던 고대 가요는 신라시대로 이어집니다. 신라시대의 향가라고 하는 장르로 이어집니다. 향가. 그러면 우리가 향가의 특징부터 좀 정리를 하면, 향가란 이제 한자가 유입이 돼서 한자를 통해서 우리말로 적어요. 어순에 맞게. 한자를 가지고 우리말 어순에 맞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시대는 요 신라시대부터 고려시대 초기까지도 이어져요. 고려시대. 그러니까 시대 구분으로 문학사를 딱딱 자를 수는 없어요. 고려 초기까지는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도 주로 신라의 노래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고, 형식적으로 보면은 사구체, 팔구체, 십구체의 노래의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19체가 가장 완성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후에 시조에 영향을 주었다. 시조의 형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기도 해요. 시조가 이런. 자, 그리고 주요 작가층이 높은 벼슬을 하는 이때는 양반이라고 하기도 그렇죠. 귀족, 그리고 화랑, 신라시대의 화랑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에요. 귀족과 화랑에 대한 이 얘기인데, 화랑은 우리 신라시대에 있었던 청년 집단이지. 그래서 화랑들이 썼던 또는 화랑을 추모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여기도 약간의 배경설화가 있기도 합니다. 아직까지도 배경설화가 분리되지 못했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향가에서 배웠던 작품들을 좀 되살려보면 제망매가, 그리고 모죽지란가, 찬 기파란가, 이런 작품들이 주요 향가 작품이죠. 제망매가는 죽은 누이를 추모하는 노래였고, 죽지랑가예요. 모는 추모하는 거예요. 죽지랑이라고 하는 화랑을. 찬 기파랑가예요. 기파랑이라고 하는 화랑을 예찬하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화랑에 대한 노래죠. 자, 형식으로 보면 제망매가가 19채, 찬 기파랑가 19채, 모죽지랑가 8구채. 자,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알고 있나? 서동요라는 노래. 서동? 모르나? 요 서동요가 가끔 이제 언어와 매체라고 하는 과목에서 그 향찰 표기 우리 연습할 때 서동요가 연습이 되거든요. 천하공주님은 맛동서방을 몰래 안고 남몰래 가다라고 하는 사구체 서동요 정도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은 그런 향가 작품입니다. 제방매가는 모든 학교에서 다 배우고 있지.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모죽지랑가를 하느냐, 찬 기파랑가를 하느냐의 정도. 자, 이거와 함께 신라시대에는 같이 들어오는 게 이제 한시가 쓰이기도 합니다. 한시. 한가 그리고 한시가 신라시대의 양대 문학으로 이제 이어지면서 이 한시는 신라시대 때 들어와서 신라 여기 너무 초창기에 썼나? 여기 정도 써줘야 되나? 한시 정도 이제 한문시예요. 한문시. 한자를 우리말 어순으로 쓴 게 아니라 아예 한문, 중국의 어순을 그대로 따르면서 형식이 정해져 있어요. 5글자냐 5원 또는 7글자냐 7엄. 그래서 4줄로 끝나냐 절구 또는 8자로 배율이 늘어나냐 율시, 이런 식으로 몇원 무슨 시라고 해서 글자가 5글자 아니면 7글자, 4줄 아니면 8줄이라고 하고 항상 가군을 맞춰주고 있어요. 근데 이런 특징은 한문시를 공부할 특징은 그렇게 없기 때문에
주요 작품, 이번에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데도 많아요. 송인이라고 하는 주요 작품이고요. 그리고 신라시대에 최치원이 썼다라고 하는 제가야산 독서다. 혹은 추야우중. 그리고 발해 시대에 썼다고 하는 야청도의성. 라고 하는 이런 작품들, 그냥 제목 그리고 주제 알고 있으면 너무 편해요. 송인이라고 하는 거는 고려 시대에 쓴 건데, 떠나는 사람, 사람을 떠내보내요. 저기 강가에서 이별을 하면서 슬픔을 노래하시고, 제가야산 독서당 그리고 추야우중은 최치원이라고 하는 육두푼 지식인이 자신의 어떤 신분의 한계 또는 슬퍼하는 그런 노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야청 도의성은 야자가 밤이고요. 청자가 들린다. 도의성은요. 다듬이질 소리. 옛날에 우리가 다림질을 할 때 딱다닥다닥다닥 이런 다듬이질을 했는데 그 소리를 일본에서 들은 거예요. 그래서 고국이 생각나는 그런 한시이다. 그래서 한시가 신라시대의 한 축에 이제 발생을 해서 고려시대 그리고 조선시대까지 쭉 이어지는 그런 한 축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고려시대로 가면 향가도 여전히 좀 이어져요. 그러나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우리 장르는 고려가요라고 하는 장르겠지. 자, 그 고려가요의 특징은 일단 평민들의 노래. 앞서서 우리가 다른 이런 향가 또는 한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느 정도 글을 알아야 되거든. 글을 배워야 쓸 수 있는 것들인데 고려가요는 평민들의 노래예요. 그래서 이 평민들의 노래가 이 노래를 기록하는 기록지에 기록이 된 거고, 특히 평민의 노래가 이제 궁중음악으로 유입이 되면서 여기에 임금님을 송축하는 내용들이 약간의 이질적인 내용들이 붙습니다. 그래서 고려가요의 뭐 1년이라던가 이런 부분 보면 혹은 후렴구 이렇게 보면은 내용은 막 슬프고 헤어지는 이름 노래인데 갑자기 임금님 만세 막 이런 식으로 임금님 오래 사세요 막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요. 그게 고려가요의 형식적인 특징이라고 보면 되시고요. 또 후렴구도 있습니다. 후렴구는 계속 이제 반복되는 그 부분. 그리고 여음구라고 하는 뭔가 추임새를 넣어주는 그런 느낌도 고려가요에서 많이 나와요. 음보로 치면 이제 음보를 나눌 수 있는데 삼음보의 노래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삼음보. 이번에 뭐 여러 작품들 가시리도 있을 거고 청산별곡도 있을 거고 그런 노래들이 다 고려가요니까 이 특징들. 그러면은 우리가 앞으로 배워야 되는 뭐 청산별곡 이런 작품들에서는 후렴구 어딘지 찾아줘야 되고 여음구 어딘지 찾아야 되고 이것의 효과를 꼭 정리해 주셔야 돼요. 자, 후렴구 여음구의 효과는 리듬감 형성이죠. 자, 그리고 여음구는 리듬감 형성 맞는데 이제 후렴구만 또 조금 더 들어갈게요. 후렴구만 연을 구분해 주고요. 그리고 연마다의 통일성을 부여해요. 연을 구분한다는 말은 고려가요가 쓰여진 책을 보면 줄 바꿈이 안 돼 있어. 그냥 쭉 단어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가 후렴구구나라고 하니까 학자들이 다 끊어요. 학자들이 다 끊고 학자들이 다 끊고. 예를 들면은 이렇게 쓰여져 있는 새로 쓰기가 된 페이지에 글이 이렇게 쓰여졌다면 여기 후렴구 있네, 여기 후렴구 있네, 여기 후렴구 있네 라고 하면서 그러면 여기가 1년, 여기가 2년, 여기가 3년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게 됐다라는. 실제 쓰여진 작품들 옛날 그 한자 기록을 보면은 한글 기록을 보면은 연을 구분해 놓지는 않지만 우리는 후렴구를 통해서 구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잘 구분되지. 지금까지는 너무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요게 이제 고려가의 특징이다. 큰 특징은 없네요. 그렇죠? 근데 잘 알고 있어야 돼. 사문보고 그리고 궁중음악으로 들어갔던 그런 흔적들이 곳에 남아있다라는 거. 그리고 고려시대의 사회상을 하나 알면 좋은데, 고려의 사회에는 너무 자유로운 연애, 이런 것들이 조선시대보다 더 많이 표현이 돼요. 자유로운 사랑, 어떤 자유로운 연애,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한 솔직함. 근데 조선시대는 이 유교적 가치관 때문에 뭔가 남녀 칠세 부동석 같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사랑도 되게 수줍게 해야 돼. 이런 표현들이 다소 조선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부분을 안 좋게 봤기 때문에 조선 초기 세종 이방원 혹은 또 세종 거치면서 또는 세조 시기 거치면서 고려 가요가 기록된 모든 작품들을 불태워버려요. 그래서 현재 고려 가요가 전해지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 다행이지. 고려 가요 그래도 우리가 한 20편 남짓 공부하면 되니까. 아니었으면 한 1000편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역사적 특징까지도 하나 알고 있으면 좋지. 그러니까 자유로운 연애에 대한 노래 또는 솔직함, 이런 것들이 이 고려가요의 주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주요 작품들을 한번 쭉 열거를 한번 해봅시다. 기억나는 것도 있고 이번에 시험 범위 들어가는 것들도 있고 좋습니다. 가시겠습니까? 날 버리고 가시겠습니까? 동동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각 월마다 노래를 했던 거. 서경별곡, 서경이라고 하는 곳에서 님과 이별하는 노래. 근데 님 1년, 2년, 4년이 다 각각의 조금씩은 다른 노래였죠. 자, 정석가는 우리 말도 안 되는 역설법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나는 님과 이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작품들의 특징이었고요. 청산별곡, 살월이 살월이었다, 청산의 살월이었다 라고 하는 현재 상황에 대한 어떤 불만족을 위해서 이상향을 지향하는 노래. 다 우리가 배우는 어떤 고려시대 고려가요의 전부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 정도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자, 고려가요와 함께 한 축에서 여전히 모두 이어지냐? 한시도 이어져요. 그래서 요 송인이라는 시는 저기 한시 작품 중에 유명한 시고요. 그리고 고려가요와 함께 양반 귀족의 문학으로 경기체가라고 하는 노래가 하나 또 형성이 됩니다. 경기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경기 어떠하리꼬라고 하는 후렴구가 계속 반복해요. 위 경기 어떠하리꼬 어떠합니까? 이 경기라고 하는 거는 지금의 정치 혹은 상황 어떠합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의 지식을 현학적 표현. 현학적이라는 거는 자신의 지식을 뽐내는 거. 고사 인용을 하고요. 옛날 이야기들 열거하고요. 유명한 학자들 쭉 얘기하면서 나 이만큼 알아 라고 하는 지식 뽐내기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과서에 하나도 실려있진 않아. 왜냐하면 배울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 지식 뽐내기를 우리가 왜 배워? 근데 이런 노래가 있구나. 그냥 고려시대에 나온 노래다. 그래서 그 수명이 길지 못해요. 경기체가는 조선 초에 사라지게 돼요. 경기 어떠하리꼬 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한자 더럽게 많이 쓰이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가르치거나 이런 노래들은 아니다. 그 대표적인 작품이 한림별곡이.
별곡이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가 다 같은 고려가요가 아닙니다. 이 한림별곡은 한림이라고 하는 이 벼슬이에요. 벼슬 이름. 한림학사라고 하는 이 벼슬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노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벼슬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주식 뽐내기 노래를 하는구나라는 것들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고려에 대한 노래고요. 이어서 조선으로 갑시다. 자, 조선이 되기 전에 안녕. 지금 수업 듣니? 아니면 가방만 듣고 왔니? 알았어. 자, 조선과 고려 사이에 고려 초 이제 말기에 어떤 작품이 또 나오냐? 시조가 발생을 해요. 시조. 독화에서 올려놓게. 자, 시조는 조선시대에 나온 건 아닙니다. 고려 말기에 이제 시조가 발생하고 시조의 특징 쭉 정리 한번 해봅시다. 시조가 이번에 또 많이 나옵니다. 시조는 먼저 정형적인 특징, 정형시예요. 정형시라는 거는 형식이 정해 있다. 3장, 6구, 45자 이내, 내외. 기본적으로 사음보입니다. 리듬감이 4박자로 끊겨야 돼요. 글자 수는 3, 4조 혹은 4, 4조가 계속 반복이 되지. 3글자, 4글자, 4글자, 4글자 식으로 계속 끊어 있고요.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한두 글자 정도는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종장의 이 3장에서의 첫 구절, 종장의 첫 구절은 첫 음보는 3글자, 고정. 그리고 종장의 두 번째 음보는 5글자, 음절이라고 할게요. 음절 이상. 이런 꼭 지켜야 되는 특징들이 있다. 자, 그리고 뭐 우리말로 쓰기도 했는데 세종대왕 이후에는 한글로 기록되기도 해요. 활발하게 돼요. 그래도 글자를 배운 사람들이 자신의 책에 넣는 양반들이 많았고, 양반들이 기록하는 경우가 많았고, 혹은 기녀들이 기록하는 그런 작가층을 볼 수 있어서, 그럼 양반들은 무슨 노래를 어떻게 할까? 양반들이 뭘 잘하면서 사랑의 노래를 할까? 아니죠. 우리 유교적 가치관을 얘기할 가능성이 있어요. 유교적 가치관은 거는 충, 신, 효, 인, 의, 예지, 충효신 이런 유교적 가치관을 다 노래를 하기도 하고 인이, 예지, 충효신. 요 유교적 가치관에서 조금만 더 분류를 나눠보면 인, 의, 예지는 자신의 양반들이 해야 되는 수양이에요. 양반의 수양 덕목. 충은 나라에 충성하는 거죠. 임금에 충성하는 거죠. 효는 부모님께 하는 거죠. 부모님. 신의는 친구들 사이에서. 양반들이 수양해야 되는 인이 예지 플러스 충효신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적인 측면들이 시조에 많이 녹여져 있다는 얘기예요. 특히 어떤 지조와 절개를 노래하는 순간에서는 이 충성을 다하는 것은 매, 난, 곡, 죽, 송이라고 하는 소재들이 많이 쓰이기도 한다.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소나무 라고 하는 이런 소재들이 많이 쓰여서 자신의 감정을 노래하는데 직접적으로 노래하기보다 돌려서 얘기하는 우회적 기법을 많이 써요. 직접적으로 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저 소나무를 봐라. 저 소나무는 늘 푸르구나. 나도 저렇게 푸르러지겠다. 라고 하는 그런 우회적으로 표현을 하는 그런 표현법을 우리는 시조의 표현법으로 좀 알아야 되고요.
기녀들은 노래해요. 기녀들은 사랑에 대해서 노래를 해요. 그러니까 사랑은 아우 기분 좋아라는 노래보다 사랑 이후 그 슬픔에 대해서 노래하는 경우가 많죠. 혹은 님과의 이별. 그래서 님과의 이별 사항들을 노래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이 시조가 하나의 측면이라고 한다면 이 시조는 시대를 겪으면서 좀 변화를 하게 되는데요. 임진왜란 이후 시조가 조금 더 길어지면서 사설시조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번에 많은 작품들을 배울 거예요. 사설시조, 시조나 사설시조는 뒤에 실어놨기 때문에 쭉쭉쭉쭉 읽으면서 갑시다. 자, 사설시조 같은 경우는 길이가 길어져요. 굉장히 길이가 엄청 길어져요. 사설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 사설? 개인의 이야기, 맞아. 개인의 이야기, 개인의 썰을 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개인은 어떤 개인이냐면 일반 평민들이 이제 작가로서 참여해요. 그래서 일반 평민들이 쓴 시는 우리가 작자비상으로 전달이 되고 있죠. 왜냐하면 양반들처럼 어떤 책에 실리는 게 아니라 이런 노래들을 기록했던 사람이 이 노래 좋네라고 해서 그냥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창작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형식적인 측면이 파괴되는 거예요. 왜 파괴가 되냐? 평민들은 그런 거 잘 모르거든. 형식을 꼭 지켜야 된다는 걸 형식미에 대해서 잘 몰랐거든. 꼭 이 45자 이내에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내려니까 너무 어렵거든. 그래서 형식이 점점 임진왜란 이후에 평민의식의 성장과 함께 형식이 파괴되는 측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요 사설시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작가층이 많이 달라지죠. 그리고 요 시조와 함께 하나의 측면에서 또 고려 말기부터 시작된 가사라고 하는 이런 장르의 작품들도 우리는 알아야 되고요. 요 가사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 뒤지난 시간 때도 읽었던 그런 작품들, 사음보 연속체로 상당히 길게 노래를 했던 그런 작품들이었어요. 여기서 읽었던 작품들은 뭐 삼위인곡도 있었고, 송미인곡도 있었고, 관동별곡도 있었고요. 우리 같이 읽진 않았고요. 의고에서는 시험 범위에 들어왔었고, 규원가도 배워야 되고, 상춘곡도 배워야 되고, 아주 대표적인 작품이에요. 이게 이제 조선 전기의 가사라고 한다면, 조선 후기에는 선상 배 위에서의 탄식, 임진왜란 때 배 위에서 탄식했던 노래, 혹은 누항사라는 거는 양반인데 되게 가난한 양반으로 몰락한 이야기들 등의 가사들을 알고 있으면은 어렵지 않게 강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가사 작품들 읽을 때랑 시조 작품을 읽을 때랑은 항상 이 음보 단위로 끊어서 읽어줘야 내용 단위가 좀 사음 보니까 둘로 끊어서 내용 단위 정리해 주시고 시조도 사음 보니까 둘로 끊어서 내용 단위 정리하면서 내용을 쭉 읽어 주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고전 문학사 대표적인 건데 흐름을 다시 한번 보면 이번 편으로 흐름을 칠해볼게요. 원시 종합예술에서 시작됐던 이 문학이라고 하는 장르는 처음에는 다 뒤섞여 있어요. 노래, 글, 춤 이런 것들이 다 뒤섞여 있다가 이제 문학 장르로서 분화가 되면서 서정, 서사, 발레, 극으로 나눠졌고 그 중에 이제 최초에 시작됐던 이런 고대 시대의 문학 주요 작품들, 공무도화가, 황조가, 구시가, 정읍사 등의 이런 작품들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짧은 글로 이어졌고요. 애경설화가 실려 있는 이런 노래에서 시작이 되다가 이제 향가로 이어지게 되죠. 이 향가는 신라시대 때 4구체, 8구체, 10구체로 형식이 좀 지정이 되면서 귀족과 벼슬들의 자주로 노래를 불렀던 노래고요. 이때 이어졌던 제망매가 모죽지랑과 창기파랑과 서동요 등의 작품들 한 번쯤은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거와 함께 한시는 우리에게 함자가 유입이 되면서 한문시가 널리 쓰였고 이 한문시는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향가는 나중에 어디에도 영향을 주냐면 시조로도 영향을 준다라는 거. 시조. 그래서 그 19체 향가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 초장, 중장, 종장의 형식을 따르는 시조에 영향을 주었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고려가요는 평민들의 노래로 발생을 해갖고 그전에는 뭐 평민들의 노래가 없었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지금 현재 전해지는 작품에 한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가요가 이렇게 뿅 하고 탄생을 한 거고 고려가요는 이 공중음악에 유입이 됐다라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우리 작품에서 후렴구가 나오거나 뭐 이렇게 궁중의 노래로 유입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없지만 이 고려가요, 고려 시기에만 유독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는 거. 자, 이런 시조에서 조금 더 자신의 마음을 길게 얘기하고 싶다 보니까 양반들의 가사로 가는 경우가 있고요. 평민들은 평민들의 노래를 하는 사설 시조로 가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죠. 경기체가는 그냥 알고만 있으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금방 끊기니까. 이 정도예요. 우리 문학의 흐름. 그래서 향가에서 시조로 연결되는 이 연결고리를 꼭 잡아주셔야 되고, 그리고 주요 작가층. 작가층을 알면 주제 잡기가 더 편해요. 주요 작가층. 그래서 작가층들을 알면 그 주제가 사랑에 대한 건지 또는 뭐 자연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혹은 솔직한 감정인지 아니면 충성을 다하겠다라는 얘기인지 그 주제를 잡기 편하니까 항상 작가층에 대해서도 눈여겨보고. 자, 뒤에 가서는 우리가 그 시조를 한번 쭉 읽어봅시다. 일단 잠깐만 1분만 쉬었다 갑시다.